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가 4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3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과거에는 이제 매년 나오다가 이제 한 경년제로 해서 보통 나오는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해야 됩니다. 얘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문제가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이 그래서 좀 적어볼게요.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할 채무,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인데,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누가 좀 상대적으로 거래상에 좀 불리하겠습니까? 매수인이 좀 불리하겠습니까? 매수인이?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좀 불리하죠. 매수인은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매도인 통장에 입금시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등기는 아직 매도인 등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매수인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입장에 놓이는 게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는 매수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매수인을 위한 제도다. 그래 보시면 돼요. 거래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치 권고라는 내용인데, 예치 권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목적입니다. 네, 거래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에 대해서 언제까지 예치를 하냐면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언제까지냐면 이제 등기할 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보통 등기할 때까지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이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 이걸 이제 다 포함시키면은 예치 명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이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일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치 기관이죠. 예치 기관에다가 예치할 것을 누구에게 하면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예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예치 권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치 권고 하여야 하는 건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예치 권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에게 이렇게 예치할 거냐라고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때 이 거래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하겠다. 거래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하겠다 했을 때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어느 일방만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 모두 예치하겠다 했을 때 시행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예치가 돼야 되느냐? 그 말이 언제까지? 했죠.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예요.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 계약금 등에 대해서 예치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매도인하고 임대인 등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그 계약금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된 때 받습니다. 왜?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약금 등에서 계약금 등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계약금이 되겠죠. 첫 번째는 계약금이 되고, 두 번째는 중도금이 되고요. 세 번째는 잔금입니다.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부릅니까? 계약금 등 이래 부릅니다.
우리는 잔금만 하자. 그러면 잔금만 해도 됩니다. 잔금만 예치하자 서로. 그러면 잔금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록금, 잔금이 다 예치 대상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러면 누구 명의로 예치할 것이냐. 예치 명의자예요. 예치 명의자. 일단 아까 첫 번째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치 명의자 중에서 첫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입니다. 이걸 외워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은행입니다. 은행이에요. 은행.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세 번째가 신탁업자예요. 네 번째가 최신관서. 다섯 번, 1, 2, 3, 4, 5, 6.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예요.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회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 이런 것들을 좀 외워줘야 됩니까, 이거? 외워줘야 되죠. 이런 거. 외워줘야 됩니다. 개업에다가 앞머리를 따면은 음보가 나와요. 음보는 도대체 누굽니까? 음보는 누굴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음보는 누굽니까? 누구 동생입니까, 그러면? 금보 동생입니다. 금보 아시잖아. 금보는 뭐라도 금보는 알 거 아니야. 금보 아시죠? 금보는 성이 뭡니까? 홍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맞아. 그 유명한 홍금보라고. 홍금보 모르는 사람 있나 여기? 더 알 것 같은데 나이가 지금. 홍금보 아시죠? 홍금보 동생이 은보예요. 홍은보예요. 되겠습니까? 은보. 우리 둘째가 이름이 은서입니다. 우리 둘째가 은서예요. 은보 아니고 은서. 장은서예요. 장은서. 몇 살? 7살이에요. 일주일 전에 태권도장 보냈습니다. 태권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태권도장에 골든 태권도라고 태권인이에요. 태권인. 도복 딱 입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도복 딱 입고 이게 아주 유치원에 갈 때도 막 입고 가고 싶다고 막 이게 하얀 띠 이래가지고 1시간 동안 하고 오는데 매일 갑니다. 하여튼 보냈어요. 일단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가 노란띠가 된대요. 그게 한 달마다 그게 바뀌나 봐요. 뭐가. 그래서 마침 바뀌는 찰나에 들어가서 뭐부터 안 했는데 바로 노란띠가 된대요. 네 이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은서도 노란띠 얘기하더라고. 바로 노란띠로 승격이 돼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쯤 노란띠로 교체. 그럼 흰띠는 어떻게 할 거냐? 흰띠는 언니 줄 했어요. 언니는 그럼 은서는 언니 이름 뭐냐? 그럼 언니 이름 뭡니까? 설마 금서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첫째는 언니는 민서예요. 민서. 장민서죠. 장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뜻이죠. 민서는 여러분들 민서는 5학년 이제 5학년인데 이제 6학년 올라갑니다. 5학년. 예. 5살 차이가 납니다. 둘이. 둘째를 뭐 우발적인 사고에서 놓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계획하에 놓은 거지. 예. 첫째가 너무 좀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계획해서 놨다는. 굉장히 잘했다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혹시나 여기 뭐 결혼 아직 이제 안 하시거나 뭐 아직 안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네 이제. 대충 안 하시거나 아직 뭐 아기들 2명은 낳아야 됩니다. 2명은 그죠?
한 명은 좀 그렇습니다. 한 명은 제가 느끼기에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두 명은 이제 계획이 이제 있으면 두 명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민서은서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보죠. 은보는 홍구보 동생이다. 그래서 은보의 뭐가 신체가 아무리 따면 신체가 됩니다. 신체가 뭐한다? 공전한다 이 말이지. 공전은 돈단 얘기입니다. 돈단 지구주의를 돈단 얘기지 뭐. 그냥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은보의 신체가 공전한다. 은보 신체 공전.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할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요 막 빨리빨리 못 풉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풀려고 그러면 풀지. 근데 안 됩니다. 음보 신체 공전 이렇게 딱 해놓으면 딱 바로바로 풀리니까 일단은 이렇게 암기하시고, 예치 기간이 나오는데 예치 기간은 이제 법의 명시되어 있기로는 세 군데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이때 금융기관들은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금융기관들 다 들어갑니다. 금융기관이라 해가지고 우체국은 안 된다. 아닙니다. 우체국도 예치기간이 된다 소리예요. 채식만사인 우체국. 여기 금융기관에 다 들어가나. 두 번째가 공제사업자. 이거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탁업자.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예치 기간이다. 그래서 앞머리 따면 이건 앞머리 따면 어떻게 되죠? 금공신이에요. 금공신, 공부의 신 이런 거죠. 금공신, 금공신. 예.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두 개는 좀 외워놔야 돼요. 예치 기간, 예치 명의자. 그러면 도대체 음보는 예치 명의자에서 나오는데 홍군보는 언제 나옵니까? 홍군보는 나중에 나옵니다. 오늘은 안 나옵니다. 오늘은 안 나오고 1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홍군보는 2월 달쯤에 나오겠네. 홍군보는 참고로 보증서의 발행 기간으로 나와요. 금보라고 해가지고 금보. 예, 그때 나오니까 예, 하여튼 홍금보, 금보랑 음보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이 예치 명의자 중에서 좀 불안해 보이는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불안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개업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뭐 이걸 못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 개업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일정한 의무가 발생이 돼요.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이 예치금에 대한 어떤 일정한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돼요. 그거는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 합니다. 이따만 알아두시면 돼.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 어떤 일정한 의무가 발생이 된다. 세 가지.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네. 법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를 규정한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업에 대해서만 그 세 가지 의무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일단 거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4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대해서. 자, 예치 공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거래 안전 보장 나오죠. 매수인을 위해서 거래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쭉 가시면은 밑줄 거 볼게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 문제 나오는 단어들이죠. 거래 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여기까지 예치해야 된다 그 뜻이죠. 뭐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걸 합치면 뭐라 부릅니까? 계약금 등 이래 부르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포함해서 예치 명의자 명의로 어디에다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금공신입니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래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고를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공고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다시 한번 예치 명의자로서는 자 거기 공제사업자가 먼저 나왔네. 그죠? 뭐 지 맘대로 적어놨네. 지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 개업하고 그 다음에 음보 신체 공전 이렇게 말해요. 음보의 신체가 공전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밑줄 안 꼽을게요. 그러면 공제사업자가 있고 개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식관사가 있죠. 세 번째. 그리고 전문회사 들어봤고 은행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있고 신탁업자 있어요.
되겠습니까? 개업하고 음보, 신체, 공전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4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중개, 보수 등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 온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발전 이바지 하려고 온 거 아니죠? 그렇죠? 보수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보수. 그래서 이 보수는 여러분들이 자, 두 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될 경우가 있어요. 네, 이론으로 나오는 문제 한 문제랑 그다음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중개보수에서는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에서도 나옵니까? 어느 과목? 개론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옵니까? 예, 개론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 요령입니다. 네,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계산에서요. 계산 문제, 개론에서. 그러면 그 계산 문제는 만약에 계산 문제가 붙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3번까지 나오고 4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문제 또 이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오죠. 그죠? 그럼 계산 문제를 만나면 그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제껴야 돼요. 체크해놓고 제껴야 되는데 막 제끼라고 얘기는 막 많이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막 안 제끼고 바로 풀려고 달려듭니다. 왜? 막 풀릴 것 같아요. 보면 공부했거든. 막 풀 것 같아. 풀릴 것 같아. 풀어요. 막 푸는데 한 1분 만에 풀면 좋은데 한 5분 걸려. 4분 5분 걸려가지고 막 풀었어. 중요한 건 풀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그 내용 답이 보기에 없어.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순간 5분 동안 풀었는데 얼마가 나왔는데 보기에 아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찍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 끝났구나. 그때부터 이제 하얘지면서 올해도 틀렸어. 그러면서 막 공부했던 그 과목 내용 1년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빨리 막 풀 생각 안 하고 막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다행히 있으면 그냥 내가 나온 답이 그냥 막 이게 맞거나 틀리거나 그냥 있으면 그냥 그거 찍고 나오면은 그래도 심적으로는 그냥 있으니까 또 맞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험한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일단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요. 숫자가 나오면 뒤에 이론들 문제 쉬운 거 막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계산 문제 한 8, 9, 10문제 다 제끼고 숫자 나온 거 다 제끼고 민법까지 다 풀어요. 근데 개론을 먼저 풀 것이냐 민법을 먼저 풀 것이냐 이거는 자기가 연습을 많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각자마다 틀려요. 그렇죠? 민법이 좀 자신 있으면 민법 먼저 푸는 거고 개론이 자신 먼저 푸는 거예요. 둘 다 자신이 있으면 그냥 뭐 순서대로 푸는 거고 물론 둘 다 자신 없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고 알아서 푸는 거고. 그래서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남으면 한 20분 남았다. 뭐 20, 30분 남았다. 그러면 그때 풀어야 돼요. 한 10분 남았다. 그럼 풀면 안 됩니다. 마킹 들어가야 돼요. 10분 남았다. 마킹 5분 만에 한 2문제 풀자 안 됩니다. 그거. 5분 만에 80문제 마킹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킹 들어가면서 바로 겐또 치는데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이제 있으면은 제가 그때 각 과목당 보기가 이제 문제당 5문제 보기가 5개잖아요. 그래서 각 문제당 답이 1번에 8개, 2번 8개 그렇죠?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했죠. 8개씩. 물론 그게 위쪽에 많이 있는지 앞부분에 뭐 2번이 많이 있는지 뒷부분에 뭐 5번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어봤을 때 각 번호마다 답은 8개씩이에요. 8개씩. 그래서 시간이 조금 되면 개론해서 딱 체크를 해보고 2번이 2개밖에 없어. 2번이 2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2번으로 이제 계산 문제를 다 찍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도 합격하시는 분, 점수가 이렇게 갭도 쳐가지고 많이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많이 올리시는 분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푼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죠. 다른 거 다 엉망으로 풀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풀어놓고 막 2번이 많이 비었네 그러면서 막 2번 다 찍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곤란하고 시험 치고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시험 치고 나왔는데
2번이 20개가 나왔네? 언니야, 2번이 좀 많지 않더나? 20개 나오던데. 조진 겁니다, 그거. 큰일 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보통 8개씩 딱딱딱 이렇게 분포가 되지, 막 20개씩 나와. 그거는 힘든 거니까 잘못 본 거예요, 시험.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있죠? 3월달부터 치는 거 있죠? 모의고사 때는 분포가 이게 숫자에 8개씩이 딱 안 맞을 수 있어요. 막 마음대로 출제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 안 하고, 그 교수진들이. 그때 또 따질 거라고 막 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모의고사는 그냥 이렇게 좀 푸시는데, 우리 일반 진짜 본고사에서는 딱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뭐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요령 같은 것들은 제가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결혼 같으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제껴야 돼요. 미련 없이 제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계산 문제 나온다고 또 숫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숫자가 나왔네 그러면서 바로 제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바로 풀어줘야 돼요.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곱하기만 잘하면 돼. 자, 5억짜리를 그렇죠? 0.5% 이렇게 요율이라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 5, 3, 15. 계산기 필요합니까?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어. 그냥 3,750만 원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만 그죠? 예. 5억짜리, 3억짜리 이런 것들은 바로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는 곱하기 구구단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바로 거의 30초 만에 풀립니다. 이건 바로 풀어야 되고 또 하나가 포상금이 문제가 나와요. 포상금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포상금도 바로 풀면 됩니다. 바로 제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하여튼 중개보수는 어떻게 해야 돼? 중개보수는 시험에도 물론 나오지만 여러분이 소장님이 돼가지고 의뢰인 찾아와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아파트 이렇게 팔면 내가 보수를 얼마 드려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바로 그냥 얼마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보자 그러면서 막 찾아보고 보자 벽에 보고 벽에 요일표 보고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딱딱딱 나 보는 사이에 보자 하면 바로 집에 가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이용을 해놔야 돼요. 중개보수는 그렇잖아요. 보수는 뭘 계산 잘못해가지고. 많이 받으면 초과수수된 거고 많이 받으면 그래도 작게 받으면 좀 그렇잖아. 작게 받으면 초과수수는 아니지만 작게 받았는데 그럼 더 달라고 더 주겠습니까? 더 주겠습니까? 다 줬잖아 하면서 하여튼 중개보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중개보수. 자, 제목이 중개보수 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보수가 있고 등이 있으니까는 하나 더 있다는 소리야. 뭡니까? 중개보수가 있고 그다음 하나 더는 뭐냐면 실비입니다. 실비. 그래서 등이라고 부르는데 실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드는 비용입니다. 네, 제목만 알아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거 있죠. 이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되는 실비. 이건 뭐냐면 아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관계등 보증 설정을 또 해야 됩니다. 따로 앞에서 했던 거 별도로 해가지고 요와 관련되어 있는 보증 설정을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증 설정 금액 그것에 대해서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의뢰인이 받는 소정의 보수예요. 그걸 중개보수라 불러. 그러니까 중개 업무에 관해서 받는 보수,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를 중개보수라 부르지 중개 업무 말고 다른 겸업 업무 있잖아. 관리대행, 분양대행, 정보 제공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해서 받은 받은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걸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중개를 해주고 받는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되고 경업은 관계없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구분하셔야 돼.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중개보수 청구권은
예, 소멸합니다. 소멸하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무효취소 해지가 되는 사유가 의뢰인들 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해제 등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보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보수 청구권 발생,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자,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발생. 청구권 자체의 발생은 언제 생기냐면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뭘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보수 청구권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달라고는 못하지. 그렇죠? 근데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언제 생긴다고? 중개계약 체결 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사는 언제 합니까? 행사는 거래계약 체결 시. 행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 말이에요. 행사 자체는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일단 알아두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보수의 기준이에요. 법에 중개보수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준이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그 기준이 틀리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주택하고 주택외로 구분해야 돼요. 중개보수 기준은 자, 주택 같은 경우에 중개를 했을 때 그 중개보수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법에 첫 번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요. 주택은요.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개보수 요걸 요율을 보려면은 뭘 봐야 된다고요? 네, 각 시도 조례를 봐야 돼요. 시도조례에 그 요율이 나와 있다니까. 그렇죠? 시도조례에 그 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이 나와 있어요. 어떤 주택인 경우. 그러면 각 시도마다 요율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각 시도마다 요율이 높은 시가 있고 또 더 낮은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면 또 높은 시에 가가지고 또 중개 할 수도 있고 보고 높은 데 가가지고 높은 데 가야지 더 많이 보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택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중개대상물 소재지. 여기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은 주택을 말합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의 소재지랑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중개대상물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데 사무소는 울산 남구에 있다. 그럴 수 있잖아. 울산 남구에 사무소가 있는데 서울 해운대과 부산 해운대과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운대.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주택의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다른 경우에는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둘 중에서 어디겠습니까? 사무소가 있는 소재.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자, 왜 시도조례입니까? 왜 시도조례입니까? 왜? 주택이니까. 왜 시도조례죠? 주택이니까. 왜 시도조례입니까? 주택이니까 시도조례인 거예요. 자, 주택 말고 다른 상가 같은 거, 상가도 상가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잖아. 그때는 시도조례가 아닙니다. 왜?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례입니다. 되겠습니까? 항상 주택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시도조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은요, 시도조례.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할 수 있겠지. 그럼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뭐냐? 주택을 중개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자, 여기서 왜 시도조례죠? 주택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분사무소에서 주택 아니고 다른 거를 중개했을 때는 시도조례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죠? 자,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했을 때 시도조례인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자, 이때까지 분사무소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뭐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에서 다 관리했잖아. 근데 이 보수만큼 특히 주택에 관한 보수만큼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요거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자, 요거는 주택에 대한 내용이죠. 세 가지. 자, 그럼 주택 외가 있네. 주택 외라고 하면 뭡니까? 주택 외는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상가, 상업용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토지가 있죠. 뭐 공업용 건축물이나 농업용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전부 주택 외잖아. 주택 외는 뭐냐?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주택 외는 뭡니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토지도 국토교통부령, 상가도 국토교통부령, 그렇죠?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다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일단은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를 구분해야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복합 건물. 주거용 건물이랑 상가랑 같이 붙어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뭐냐? 요거 시험 잘 물어봅니다. 요거는 일단 뭘 따집니까? 주택의 면적을 따져야 돼요. 주택의 면적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적용시킵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주택의 면적을 따져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이걸 주택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 위에 거를 따지는 거지. 복합 건물. 자,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야. 그럼 뭡니까? 주택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야. 그럼 뭡니까? 주택으로 봐야 됩니다. 주택으로 봐야 됩니다. 그거를 문제에서. 그렇잖아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야. 그럼 뭘로 봅니까?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예요. 뭘로 봅니까? 주택. 2분의 1이 크냐 3분의 2가 크냐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죠?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건 제 영역이 아니야. 2분의 1이 크냐 3분의 2가 크냐. 3분의 2는 2분의 1 이상 맞죠? 네, 주택입니다.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2야. 그러면 뭘로 봐야 돼요? 에? 주택 외로 봐야지. 복합 건물로 보는 게 아니고.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2니까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일 거 아니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2분의 1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면 이건 주택이 아니잖아. 주택 외로 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그냥 3분의 1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몰라. 내가 좀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까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요걸 딱 알고 있어야 돼.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적용. 요걸 딱 알고 있고 그 외에 딱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파악을 잘 해야 중개예상물이 주택이냐 아니냐를 봐서 적용되는 기준이 틀리다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면 또 힘들어지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른 중개보수 뭐가 나옵니까? 이제 한도예요. 한도가 뭡니까? 한도가 요율이죠. 요율. 한도가 뭡니까? 요율입니다. 자, 중개보수 한도는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냐 아니냐를 봐서 주택이냐 아니냐
자, 주택 같은 경우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위, 일방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어요. 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방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나온 보수에 곱하기 2를 해야 쌍방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는 일방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쌍방한테 받으려고 하면 일방한테 받는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쌍방한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 갑으로부터 받는 보수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는 보수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거를 문제 읽을 때는 딱 봐놓고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는 보수 곱하기 1을 해야지 봐놓고 문제를 막 풀다가 자, 답이 100만 나왔어. 100만 나왔다. 그러면 보기에 100만 원이 있을까? 100만 원이 있지 당연히. 다 만들어 놓습니다. 보기에 100만 원 찍고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언니한테 언니 100만 원 맞지?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 아닌데 그거 곱하기 2 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인데 그러면서 그러면 곱하기 200만 원이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100만 원 찍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이 또 막 또 심란해서 막 또 다 틀린 것 같고 느낌이 그거 하나 틀려놓고는 다 틀렸다면서 막.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절대 매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쉬는 시간에 뭐 매기보고 그러지 말고 괜히 막 다 틀린 거 막 그것도 또 막 기분 또 안 좋아지니까 그냥 그 다음 시간 거 이렇게 막 책 보고 그냥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예. 이왕 친 거 뭐 끝났습니다. 그냥 이왕 다 냈잖아.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죠? 마음 쓴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냈기 때문에 끝났고 그 다음 거 시험 거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괜히 막 맞춰보고 막 하지 말고. 자, 하여튼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해도 틀리고 하면 안 되는데 해도 틀리고 그런 보기들이 다 있으니까 잘 푸셔야 돼요. 일방의 범위인데 자, 첫 번째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9 이내예요. 9 이내. 그 다음 두 번째가 임대차 등.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1,000분의 8 이내예요. 이게 주택입니다. 주택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 범위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고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 이게 이제 서로 바꿔서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바꿔서. 그렇죠? 임대차인 경우 1,000분의 9 이내. 틀렸습니다. 임대차 등이라고 하면은 임대차, 전세, 지상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1,000분의 9, 1,000분의 8이라고 적어놓는 요 요율이 지금 주택에 관한 요율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에 관한 요율이기 때문에 얘가 국토교통부령이겠습니까? 시도조례겠습니까? 이게 국토교통부령이겠습니까? 시도조례겠습니까? 시도조례라고 생각하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배우신 거예요. 수업을 잘 들으신 거야. 그런데 틀렸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게 만약에 시도조례라고 하면 과연 제가 어떤 시의 조례를 적었겠습니까? 서울시를 적겠습니까? 부산에 산다고 부산에 적겠습니까? 아니면 울산에 왔다고 울산시를 적겠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서울시 모르고 다 몰라. 시도조례는 못 외웁니다. 근데 이 외운 거 이거는 뭡니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법에 국토교통부령은 똑같습니다. 전국 국토교통부령이 이렇게 정해놨고 이 범위 안에서 각 시도조례로 금액에 따라서 0.5니 0.4니 1,000분의 4니 이렇게 적어놨다니까. 요율은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시도조례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서 XC 조례 해가지고 딱 줍니다.
딱 줍니다. 그거 금액에 따라서 딱 주기 때문에 애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애워놔야 돼. 근데 요거는 국토교통구역. 그러니까는 쌍방으로 각각 때 매매는 1,000분의 9 이내이다 하면 맞아요. 주택의 경우에. 왜? 어차피 시도절에도 1,000분의 9 이내 맞잖아. 그쵸? 어느 시도절에라도 다 1,000분의 9 이내 맞잖아. 그죠? 매매 같은 경우.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하시고. 자, 두 번째, 주택이 아니다 해서 주택 외 같은 경우는 주택 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은 어떤 오피스텔이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거는 좀 외워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요거 하나 외워놔야 돼요. 숫자.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럼 85제곱미터도 포함된다는 소리죠. 플러스 요 밑에 거는 사실 잘 안 외워도 돼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이 있어야 돼요. 부엌.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 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마찬가지 쌍방으로부터 각각 봤대. 그 일방의 범위가 매매, 교환. 자, 첫 번째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얼마? 요거 1,000분의 5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등은요 1,000분의 4입니다. 요거 속에 서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거리에 따라서 1,000분의 5냐 1,000분의 4냐. 요게 뭐 주거용 오피스텔. 자, 그래서 이것도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오피스텔, 요런 오피스텔 말고 나머지 오피스텔과 그 외 나머지 상가, 공장, 그 외 나머지는 다 뭐냐? 나머지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해보시면 물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전부 다 1,000분의 9 이내. 토지도 1,000분의 9. 토지도. 공장도 1,000분의 9. 되겠습니까? 상가, 10억짜리 상가, 10억짜리 상가 했다. 뭐 10억짜리 좀 작은 거지. 10억짜리 상가면 상가 했다. 얼마입니까? 10억짜리 상가 1,000분의 9잖아. 얼마? 9천만 원 아니고 9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막 9천만 원 받고 싶어가지고 막 계산기는 반드시 들고 가세요, 여러분들. 1,000만 다행이겠다. 막 9천만 원 안 적어놨을 테니까 설마 9천만 원 적어놨겠나? 모르지 또. 그렇죠? 9천만 원 또 출제위원이 9천만 원 적어달라. 그럼 또 찍고서 나올 거 아니야. 9천만 원.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좀 작습니까? 900만 원이 작습니까? 그게 많지. 900만 원 쌍방으로 각각 받으면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1,800이에요. 10억짜리 상가 하나 하면 1,800. 그렇죠? 1,800. 어디 가서 1,800이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1,800인데. 그거 다 못 받잖아요. 아니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800. 법정 요일인데, 법정 한도인데. 1,800. 되잖아요. 법정 한도잖아요. 1,000분의 9. 그쵸? 네. 맞습니다. 그거는. 거기다가 또 뭐, 아파트 5억짜리 3건 했다. 그러면은 뭐, 0.5%만 해도 막 1,500 되잖아. 500만 원 막 실컷 사먹고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그냥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따뜻해집니까? 그냥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에요. 예,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 회사로서는 전혀 이렇게 그런 걸 가능성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직업입니다. 이게 사무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뭐 일단은 뭘 따야 해먹지, 그지? 따야.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합격해서 바로 이제 투입을 하시면 돼요. 합격해가지고 바로 투입하는 걸 권장합니다. 바로 투입. 여유가 좀 된다면 바로 투입해가지고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뭐 그냥 말면 되고. 그렇죠? 잃어버리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 보증금이야 다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 받으면 되는 거죠. 보증금 받으면 되죠.
그럼 뭐 사무실 쫓겨난 거 한 개인데 안에 뭐 있습니까? 뭐 컴퓨터 뭐 얼마 컴퓨터 쓰던 거 하면 되고 책상 뭐 지도만 보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업하고는 이 자본금이 틀립니다. 물론 뭐 권리금 그런 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권리금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면 그냥 얼마 안 들어요 그냥. 그렇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뭐 하려면 뭐 무조건 뭐 몇 억씩 있어야 되잖아. 빵집 하려도 그렇고 뭐. 하여튼 잘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올해는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일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중개보수가 산출이 되려면은 뭐하고 곱해야 돼요. 중개보수가 나오고 싶다. 중개보수 받고 싶다. 그럼 뭐하고 곱하면 돼? 요일하고 뭐하고 곱해야 돼요? 요일이랑 거래 금액 곱해야 돼요. 거래 금액은 거래에 따라서 거래 금액 산출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거는 1월달에 합니다. 그건 1월달에 할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책에 밑줄 한번 꺼볼게요. 49페이지에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네. 자, 어디 끝냐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중개계약 체결시라는 나와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언제 생긴다고? 중개계약 체결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완성이 되면은 행사, 보수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중개 업무에 관해서 받는 소정의 보수다. 그런데 개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을 수 없다. 그 말이고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 끝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요. 쭉 가시면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어. 자, 양가로 3번에 잘 보시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먼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바라볼게요. 우리가 중개보수를 한번 지급해 본 적이 있잖아. 소장님한테. 언제 줘봤습니까? 어느 시점에 줬어요 보통? 잔금 치르고 이제 중개 완성일 잔금 치르는 날 보통 줬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잔금 치른 날이 줘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언제가 주는 게 원칙이냐? 언제 주는 게 원칙이냐? 지급 시기는 거기 보시면 약정이에요.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약정 동그라미에요. 약정에 따라 약정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는 개업과 의뢰인 간에 서로 약정하는 거지. 의뢰인이 좀 빨리 줄 테니까, 지금 줄 테니까 좀 빨리 구해달라.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약정이 원칙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약정 안 하고 아무 말 안 했다, 아무 말 안 했어. 그럼 언제입니까? 그때가 잔금 친 날인데, 잔금 친 날이라고 기억하면 안 되고,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에요. 거래대금 지급 완료한 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원칙이 약정이고 그 다음에 예외가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에요. 이걸 반드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맨날 이제 잔금 친 날 줬다고 해가지고 약정 틀렸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수정이 안 돼. 이게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지금 살아왔잖아, 지금. 그래서 반드시 지급 시기, 이것도 시험 물어보는 것들이고. 자, 산출 기준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이죠. 주택은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 범위가 매매교환 밑줄 긋고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 밑줄 긋고 옆에 1,000분의 8 이내 외워야 됩니다. 뒤에 넘어가서 표 밑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주택외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외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어요. 일단은 주택외는 국토교통부령인데 여기인데 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국토교통부령이 1,000분의 9 이내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밑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뭐 정확하게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요거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이내, 임대차득은 1,000분의 4 이내. 서로 바꿔서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되고. 자, 예, 됐고. 복합 건물 했으니까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복합 건축물, 주상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죠. 주택의 면적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겠다. 2분의 1이 안 되면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1월 달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가 나와 있네, 그죠? 협회부터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